제가 늘 안타까운 게 바이오 영화는 전부 다 끝이 디스토피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에 미쳤거나 그냥 미쳤거나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왠지 생물학자분들은 그 생명체를 보다 보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간 욕구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인류 멸망이라는 아니에요. 매드 사이언티스트 말살. 아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김우민 교수님처럼 군체를 만들어. 이런 분들이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제가 인간을 세상에 미생물화 혐오가 시켜야겠다. 아 왜 이러세요? 감독님 한번 설정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까도 아, 요거는 이제 네. 궁금하셨군요. 우리 몸은 사실 인간 세포가 아니고 미생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좀비가 돼버렸어. 어.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자. 좀비 피부 보면 피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상처가 많고 좀 때 같아서 그렇지 씻으면 깨끗해. 가끔 특식도 먹게 되면 또 먹어주면 또 먹고. 군대에서의 도열 같은 거를 볼 때 느껴지는 한스샷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도 있지만 뭔가 그 기묘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좀비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되게 다른 존재. 공포도 카타르시스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재활완성하는 지식 설계자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네, 여러분 지난 5월 21일 한국 좀비 장르의 탄생을 알린 좀비 마스터 연상호 감독님의 신작 군체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번 작품은 단순히 무서운 영화 그 이상의 충격을 주더라고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처럼 진화하는 감염체. 우리의 6번째 다이빙 포인트는 군체와 좀비의 미학입니다. 아,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눌 생각에 벌써 도파민이 슬슬 돌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전 세계를 사로잡은 K-좀비의 설계자 연상호 감독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K 좀비 딥 다이버 연상호 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민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자칭 미생물 변호사 하찮은 미생물에서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생물 딥다이버로서 출연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흥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일단 이 영화 군체가 어떤 영화인지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부산행이나 서울역이나 반도에 있는 좀비들하고는 어떤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한번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행 서울역 반도의 좀비는 좀비들이 굉장히 독특한 좀비들이 등장한다기보다는 공간이 주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산행 같은 경우는 기차 안, 서울역은 이제 서울역 앞, 뭐 반도는 이제 뭐 폐쇄되는 이제 한국. 이번에 군체는 이제 제목이랑 말 그대로 이제 그 좀비 자체가 특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리면은 즉시 감염이 되고 물리는 순간 우유를 막 토해요. 바로 토를 하더라고요. 점액질을 토하게 되는데 이 점액질이 증식을 이렇게 하거든요. 증식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개미들 같은 경우는 이제 페로몬으로 이제 정보 교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하는 점액질로 통신망 같은 걸 만들어 놓는 거죠. 이제 서로를 교류할 수 있는 이제 그 황색망사 점균이라고 하는 점균요. 네, 네. 점균이 있는데 네. 단세포 뇌가 존재하지 않는 생물이죠. 단세포 생물인데 기억과 판단, 사고를 할 줄 아는 거예요. 얘네가 너무 이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이제 상상했던 거는 얘네가 토하는 그 점액질이 일종의 그런 황색망사 점균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뇌는 이제 그 연산을 하는 도구고 이 토해낸 이 물질이 욕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뭐 단순한 욕구겠죠. 뭐 늘려야 한다라든가 개체를 늘려야 한다. 근데 그러면은 그 방식을 이 인간의 뇌 조직으로 연산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얘네들이.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죠. 예. 뇌라고 하는 게 이제 역할이 바뀌어 버리는 그런 건데.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물리자마자 바로 토를 한단 말이죠. 뭘 먹었나 관련 없이 똑같은 걸 토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우유 형태인데 영화 한 중반쯤 되면 이게 토해낸 것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거의 이제 이 바닥이나 이런 것들을 붙을 정도로. 예, 이제 꽉 채울 정도로 이제 이게 사실 위에서 나오는 건 아닐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실제로도 한 번 토하고 계속 땀 같은 형태로 이게 걔들이 좀비들이 뭐 허옇잖아요. 얘네들이. 네네네. 이게 땀 같은 형태로 계속 질질 나오는 거거든요. 몸에서 계속 그게 나온다는 설정인데. 그렇다면 이번 좀비는 기존에 없던 게 또 하나의 생물학적 특성이 보이는 게 예. 무는 즉시 뭐 구토를 한다. 감염되고 그 이전에 딱 무는 순간에 물고 그냥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딱 빠지면 그때 곧바로 그 독소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냥 올라가서 구토 중추를 확 자극하니까 일단
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 안에서 뭐 증식하고 된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는 그 다음이 이더라도. 저 사실 제일 궁금했던 게 소통은 공기로 소통을 하는데 감염은 공기로 접촉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어떤 설정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좀비의 특성을 그냥 보여주려고 그냥 한 건데. 근데 그 근데 미생물학적으로는 굉장히 정확한 설정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물린 좀비가 내놓는 그 물질에는 얘네가 전달하는 물질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소통하는 것이지 감염은 물어야 가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지오스민이라는 비온 뒤에 나오는 그렇죠. 아니면 네. 우리가 흙 냄새 좋아하는 네. 게 그게 보통 이제 방성균이 땅에서 많이 만드는데요. 그 흙 냄새가 걔네들의 소통 수단이거든요. 육상에 사는 많은 동물들이 인간도 굉장히 민감해요. 그 지오스민이 굉장히 민감해요. 물을 찾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게 있다는 거는 어딘가 물이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게 휘발을 해서 퍼져나가서 좀비들끼리 연락하는 거는 하지만 감염은 공기로는 안 될 수 있다. 물려서 되는 걸로 돼 있는 설정이 정확하죠. 와이파이 같은 거죠. 와이파이 같은 거지만은 와이파이 이용하려면은 대리점에 가야 된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대리점 가서 개통을 하는 게 무는 거고 그렇죠. 소통 자체는 이제 물리고 나서부터 이제 와이파이 접속이 와이파이가 되는. 접속이 되는 거죠 이제. 처음에 확 쏟아내는 거는 그냥 처음에 보너스 확 받은 건 지원 보조금? 보조금 받은 거네요. 와 보조금 받고 제가 이거 가지고도 되게 예. 와이파이가 안 보이잖아요 세상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네. 거기에 막 비밀번호도 넣어놓고 제일 살면서 신기했던 게 이 와이파이라는 게 가장 신기했어요. 제가 좀비 영화를 몇 편을 좀 만들었는데 사실은 제가 스스로 좀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 군체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답이 있었어요. 얘네들의 이제 그 무는 행위는 사실은 확산이에요. 감염 확산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얘네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게 이제 개체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존에 유리해지고 커지니까. 똑똑해지는 군체로서 존재하기, 몸을 크게 만드는 뭐 그런 용도인 거죠. 어쩌니 딱 뜯고 나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오래 막 앙앙앙 이렇게 먹는 맞아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아. 물고 그냥 바로 빠지는. 예.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네, 저도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촬영을 하면서 영화를 보고 난 이후에 궁금증들이 많이 풀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 집단지성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감독님께서 이 집단지성 처음 떠올리신 게 어떤 경로인지 좀 궁금합니다. 구상의 순서는 이랬던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면서 느끼는 공포는 무엇인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보 교류가 엄청난 속도로 빠르잖아요. 핸드폰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정보 교류가 너무 빠르게 되다 보니까 집단 의식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떤 집단이 생각하는 집단 의식.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주장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단 의식과 그걸 싸우려면은 수많은 상대하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 개별성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이제 그 무기력해진단 말이죠. 그렇죠. 온라인상에서 특히나 강화되기도 하고. 그렇죠. 이 집단 지성이라고 하는 형태의 그거를 좀비물로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 군체의 형태로 움직이는 생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거죠. 집단지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개미 생물학에서 나온 거더라고요. 생물학에서 나온 거고 그런 측면에서 좀 그쪽으로 조금 이제 서칭을 해보니까 이제 컴퓨터 칩이 아닌 생물학 칩이 개발이 됐다. 뇌 오가노이드 뭐 연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보다 더 빠른 시기에 연산을 할 수 있는 바이오 컴퓨터를 만든다는 게 이게 너무 재미있어서 이거를 되게 재미있는 좀비 영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뇌 오가노이드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신 거군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요게 아마 우리가 인간의 뇌를 실험하기가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한 렌트리콩만한 크기의 뇌를 만들어서 개로 실험을 하는데 이제 그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점점 얘가 똑똑해지다 보니까 얘를 사람이라고 보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막 윤리적인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란 말 자체가 우리가 왜 휴머노이드 로봇 오이드가 뭐뭐 닮았다는 거니까 인간 닮은 로봇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가노이드는 올간 기관 닮은 줄기세포를 뇌로 분화해서 만든 이제 뇌 닮은 이제 기관이 되는 건데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얘가 너무나 이게 더 똑똑해지고 그러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이게 이제 생명체의 큰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창발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런 창발성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 얘는
이게 진짜 이 의식을 갖고 있는 뇌냐 그 판단은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이제 집단지성 얘기가 나왔는데 저 감독님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이 군체 영화를 보기 전에 이 군체 이들의 집단지성이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뭔가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생각보다 좀 멍청한 것 같아 갖고 이게 원시적인 단계죠. 예, 그래갖고 개미들은 모여서 개미 이상의 어떤 지능을 발휘하잖아요. 그럼 인간들이 모여서 어떤 군체가 됐을 때는 인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 구교환님만 똑똑하시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그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네,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네. 결정적 실수를 한 거죠. 아, 결정적 실수를 한 실수. 거군요. 네, 결정적 실수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현재 사회하고 똑같습니다. 어. 이게 집단지성이 개발이 되면은 이 집단지성이 그들이 설계하는 걸 놔두면은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집단지성을 자기의 목적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그 집단지성의 역할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약점도 생기고. 약점도 생기고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죠. 네네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거는 지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냥 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기가 막힌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게 집단지성의 오류를 보여주기 위한 장면이네요. 그렇구나. 이제 좀 너무 이해가 돼서 와. 그 개미와 사람의 집단지성을 실험으로 보여준 게 있거든요. 가구 옮기기 실험, 유명한 실험이에요. 네네네. 네. 그때 사람들 그 집단이 개미보다 더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많느냐? 서로 자기 클 때. 더 떨어져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게 그 맥락이 닿네요. 맞아요. 말을 하면은 말을 시키면 목소리 큰 목소리 사람이 큰 사람이. 야,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 이러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이 되니까. 그렇죠. 원래 그냥 벽만 따라가 이거 어. 원칙이었는데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막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보이기 시작한. 엔터테이닝하게 그냥 액션 영화로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그 과정이나 이런 거에서 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약간 그런 이 지금 사회의 불편한 모습들을 내가 이 좀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런 것도 있고 어. 인간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서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인간의 아무 쓸모없는 개별성 때문에 뭐 질투도 생기고 막고 있다 인간의 발전을 뭐 이런 대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 영화 하면서도 인간을 되게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특성이 외로움이나 개별성, 외톨이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요즘에 AI 같은 것들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인간의 지능들을 이제 흉내내는 것들이 되게 대중성이 있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되게 잘하는데 되게 소수 의견을 얘기를 못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더라고 그게 설계 자체가 그렇게 안 돼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근데 사실은 소수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되게 인간의 고유한 특성일 수 있다는 거죠. 되게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영화보다 더 재밌는데요, 지금 이게? 와, 영화가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영화는 정말 잘 만든 좀비 영화고, 야, 근데 이걸 끝나고 나서 이게 생각을 하니까 와,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의 콘텐츠 방황을 끝낼 고감도 위클리 큐레이션 매거진.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을 다운로드 받고 더 행복한 콘텐츠 라이프를 즐겨보세요. 그럼 감독님께 설계하신 것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사실 자연계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 더 심지어 놀라운 버전 존재하는데 교수님께서 봤을 때 영화 속 감염 메커니즘을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좀비 속 감염, 자연계의 어떤 기생하는 전략, 이거의 뭐 차이라든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이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숙주를 조정하잖아요. 톡소플라즈마라고 그래서 우리말로는 톡소포자충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충하니까 벌레처럼 보이는데 벌레는 아니고요. 미생물인데요. 얘는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고양이과 동물이에요. 최종 숙주라고 그래요. 근데 거쳐가는 중간 숙주가 있어요. 그 중간 숙주가 쥐예요. 이 톡소포자충이 감염이 된 쥐는 원래 쥐는 고양이를 무서워해야죠. 그렇죠. 얘는 고양이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고양이가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잡혀야 되니까. 맞짱을 뜨려고 그래요. 예. 원래 고양이 냄새, 고양이 옷 좀 보면 피해야 되는데 얘는 가요. 그리고 어두운 데 숨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와요. 결국은 잡혀 먹게 되겠죠. 예. 그러면은 톡소포자충은 드디어 자기가 원하는 최종 숙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은 것들은 자연계에 많이 있어요. 어허. 근데 이제 과연 그런 것들이
인간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게 인간은 워낙에 복잡한 신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하나를 가지고 조절하기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네. 뭐 영화 속에서는 충분히 설정 가능하죠.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무서운 기사 봤거든요. 예. 그 AI가 음.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네. 생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AI가 자연계에서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게 복잡하더라도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AI가 인간들을 내 칩으로 이용해야겠다 해서 인간을 칩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물을 만든. 우리 감독님이 생물에 관심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작년에 그 센세이션이었죠.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원래 취지는 좋은 거예요. 이런 겁니다. 세균만을 감염하는 그런 바이러스를 세균 바이러스를 이제 디자인해보고자 어떻게 했냐면 그동안에 알려진 모든 세균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주고 한 2년 동안 AI를 학습을 시켰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특정 대장균을 택했어요. 이건 해롭지 않은 대장균의 예. 실험용이니까 너 이 대장균을 대상으로 감염할 수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 유전자를 한번 디자인 한번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백 개를 디자인했어요. 그 중에 상당수가 감염을 해요. 감염을 했고 어떤 거는 더 빠르게 세균을 파괴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박테리오파지 같은 박테리오 걸 파지죠. 예, 박테리오 파지. 아.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진화의 시간,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수십만 년을 거쳐오면서 수억 년을 거쳐오면서 해왔던 그 과정을 AI는 이걸 쫙 본 다음에 쫙쫙쫙쫙 해서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험을 디자인하고 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혹시라도 반대쪽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또 상상할 수 없는 바로 인류 멸망 아닙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늘 한 안타까운 게 바이오 영화는 전부 다 끝이 디스토피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돈에 미쳤거나 그냥 미쳤거나. 돈에 미쳤구나. 근데 저희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영어에서 조금 좀 반영을 해주시면. 교수님 돈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일종의 그 생물학자에 대한 관념, 로망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돈이라든가 네. 그 음모라든가 이런 건 되게 인간적 욕구잖아요. 인간적 욕구인데 왠지 생물학자분들은 그 생명체를 보다 보니까 그 한 단계 더 나아간 욕구가 있을 것 같은 거죠. 인류 멸망이라든지. 아니에요. 매드 사이언스. 말살. 제가 아까 저는 미생물을 보면서 하찮은 미가 모여서 군철을 이루면은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얘네 살아가는 모습이 그 속에 정말 얘들이 자기의 역할과 신뢰와 배려가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늘 생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서영철이 거기 대사가 있거든요. 그런 걸 계속 들여다보다가 시기 질투하는 자기 일반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를 바로 잡아야겠다. 그거에 대해 혐오가 생겨. 혐오가 생겨서. 그러니까 우리 김우민 교수님처럼 군체를 만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럽다. 이런 분들이 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제가 인간을 세상에 미생물화 혐오가 시켜야겠다. 혐오 안 생겨요. 혐오 아니에요? 이걸 배우면 좋겠다. 이걸 전달하면 좋겠다. 교수님 그러면 인류 말살. 왜 이러세요? 인류를 위해서 사랑의 큐피드를 전하는 미생물도 있다는 점을 좀. 네. 근데 좀비 영화들을 보다 보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일단 에너지를 섭취하느냐 그렇죠. 이것도 좀 애매하고 네. 또 정말 무한 동력처럼 네. 계속 움직입니다. 예. 이거를 그럼 감독님 한번 설정을 좀 들어볼까요? 먼저. 저는 예. 저도 이게 궁금했어요. 아까도 요거는 이제 예. 궁금하셨군요.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제 가끔씩 이제 하반신이 없는 좀비가 뭘 막 먹는 시체를 먹는다든가 이런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먹으면은 이게 나가니까. 이게 그대로 나갈 텐데 핵인 야채가 의미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군체할 때는 사실 이제 웬만하면은 제가 그 의문들을 좀 한번 다 해소를 하고 싶어서 군체의 좀비는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랑 똑같아요, 사실은. 신체적인 거는. 똑같은데. 그래서 얘네 굶으면은 죽어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또 좀비인데 먹으면 또 그쵸. 은근히 오래 사는 친구, 장수하는 친구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비뿐만 아니라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생수 만화 기생수에서도 사람을 막 다 먹거든요. 그쵸.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건가? 이게 몸은 인간의 몸인데 이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해하기로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먹는 입만 있는 게 아니라 위도 따로 이 기생생물이 만들어서 입 밑에 얘만의 위가 또 있나 보다. 뭐 눈알도 되고 뭐 되는데 위는 못 되겠어. 또 빨리 또 소화될 수 소화가 있고. 빨리 되겠죠. 기생수가 먹을 때는 인체의 70%가 물이니까 쫙 물은 빼고 좀 잔인한 네. 느낌 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 죽었다 살아났다. 네. 이거 죽었다 살아나는 거 어떻게 보세요? 미생물로 보면은 어. 뭐 그렇게 새롭지도 않습니다. 오 그래요? 죽었다기보다는 어. 확 얼렸다가 녹여내면 살아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단세포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저는 그냥 저럴 수 있겠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비는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닌가요? 좀비가 죽은 적이 있나요? 죽은 거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죠, 사실은. 그쵸. 그게 요 부두교에서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건데 그 죽은 자를 주술로 살려내서 자기의 이제 노예로 쓰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조지 로메로 감독이 좀비라고 칭하진 않았지만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면서 그 이후 사람들이 오히려 그거를 이제 좀비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약간 이것이 이제 과학 문명에 의해 바이오 테러 감염의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지금의 이제 좀비물이 생기게 된 건데 근데 저는 이번 군체는 사실은 저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죽은 존재라고 생각하진 않고 교수님 말씀 맞으시네요. 제가 아까 그 죽은 적이 있냐고 제가 반문했던 거는요.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을 여러 개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지금 죽음을 말하는 거는 보통 뇌사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끔 뉴스에 보면은 몇 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간 천사 이런 제목으로 해서 장기 기증을 하신단 말이에요. 정말 큰 고귀한 희생이죠.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돌아가셨는데 장기를 이식한다? 장기가 살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뇌의 기능은 가장 큰 시스템은 안타깝게 작동을 못하지만 하부 시스템 작동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좀비라는 것은 어떤 형식으로 살려냈다고 보면은 제가 아까 그걸 죽었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군체 영화 내에서도 그런 장면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좀비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진압을 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연구단을 따로 보낸단 말이에요. 연구단을 보내서 이들을 과연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진압을 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은 뇌사 환자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조직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능한 이게 거고.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예.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런 좀비물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안 죽는 것도 저는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 자, 움직이려면 에너지 필요한 건 당연한 거잖아요. 생물은 ATP가 필요한 것이고 근데 먹지도 않는데 어떻게 되느냐.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몸은 사실 인간 세포가 아니고 미생물의 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가장 좋은 모빌홈이죠. 왜냐하면 많이 먹죠, 따뜻하죠, 다니죠. 인간에만 들어가면 최고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들어온 집인데 좀비가 돼버렸어. 이거 죽으면 우리도 죽어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얘 움직여야 돼. 그러면 두 가지가 있어요. 피부에 사는 미생물들은 광합성을 하자. 그러니까 좀비 피부 보면 피부 나쁘지 않잖아요. 네, 잘 해줘요. 상처가 많고 좀 때 같아서 그렇지 씻으면 깨끗해. 괜찮다고 해요. 맞아요. 다음에 장 속에 있는 애들은 이 광합성은 빛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빛이 없는 곳이 지구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심해 이런데 열수구. 열수 분출공으로. 거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나오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 화학물질에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고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빛이 아니고 화학이니까 화학 합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내에서는 화학 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줘. 그러니까 좀비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진 못하잖아요. 동작도 좀 굼뜨고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떨어지지만 죽지 않고 버틸 수 있게 그러다가 또 가끔 특식도 먹게 되면 또 먹어주면 또 먹고 이 특식은 아까 말씀하신 게 사람 생각하면 안 돼요. 얘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뭐든지 들어가면은 밖으로 안 나가도 얘네가 거기서 어떻게든 쓰면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돌도 씹어 먹을 나이. 라고 돌도 씹어 먹는 미생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영화의 설정을 가능한 쪽으로 저는 좀 몰아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광합성은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좀비들이 낮에 돌아다녀요. 네, 그렇죠. 밤에는 못 움직이는 경우가 꽤 있거든 설정들이. 저도 그거 보고 얘네들이 광합성 하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나 지금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거 군체랑은 무관해서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지능 문제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정말 멍청합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이 지식이 공유가 되면서 진화를 합니다. 근데 사실 진화라는 단어 자체는 이 영화상에서는 좀 잘못 쓰이는 게 있는데 사실 도태되는 거를 남긴 게 진화의 결과로 보잖아요. 근데 약간의 어떤 성능 개선 같은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요거는 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에 대본 쓸 때는 업데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가 더 정확해 보이는데요? 네, 업데이트라는 네. 단어를 썼는데 관객한테 더 명확하게 인식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진화라는 표현이 제일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진화라는 단어는 사실은 영화 후반 작업 중에 이제 후시녹음으로 추가를 한 거였어요. 근데 좀비들이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 일어나는 장면이 있어요. 단체로. 갑자기 약간 우와 하는 거 그게 이제 업데이트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약간 지금 버그 픽스 하듯이 그래서 이거 업데이트도 사실은 뭐 제 생각에는 개체 수가 늘어나면은 이 업데이트를 너무너무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서 얘네들이 뭐 할 수가 없을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외부의 사람으로서 관객이나 봤을 때 얘네들이 뭔가를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모션들을 넣었죠. 그리고 그것도 뭐 사실은 제가 또 하도 핸드폰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 와이파이 얘기도 했지만은 네네네. 핸드폰도 이제 중간에 이제 업데이트 하면은 이제 업데이트. 쓰지를 네. 못하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이거를 활용하신 거군요. 그쵸. 근데 업데이트 하니까 오히려 저는 또 딱 이해가 되는데 진화라고 표현을 한 것도 사실 포켓몬도 진화라고 표현하잖아요. 피카츄가 그렇죠. 라이츄로 진화했다. 그렇죠. 근데 네. 엄밀히 말하면 변태잖아요. 사실 진화라는 표현도 아까 말씀하시는 게 담을 수가 있는 게 맞죠. 진화는 진보가 아니에요. 목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화는 변화의 축적, 다양성의 증가.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생기냐 그 중에 선택이 되는 게 남는 거고 안 그쵸. 되면 이제 도태가 되는 건데 예. 지금 저 진액이라는 것도 집단으로 모여서 아까 업데이트 말씀하셨는데 서로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이 그 세균에서는요. 세균은 무성생식을 해요. 하나가 둘이 넷. 그러니까 번식 면에서는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은 거지. 한 방에 다양성은 없어요. 한 방에 가잖아요. 근데 그래서. 얘네는 그거를 보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 우리는 부모에서 자식으로만 유전자가 흘러내려갑니다. 수직이에요. 수직 유전자 전달밖에 못해요. 예. 세균은 분열하면 이게 수직이에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주변끼리 서로 유전자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서로. 그걸 우리가 수평 유전자 전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비들이 아까 여기서 말하는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이거는 수평 정보 전달을 해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성이 증가해서 그 결과가 의도한 건 아니었으나 보기에는 똑똑해졌네? 라고 볼 수도 있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좀비 움직임 이런 거를 이제 안무가들이랑도 만들 때도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것도 그런 거였어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얘네들이 집단지성이고 하나인 존재다라고 하니까 이제 안무가들이 생각한 거는 똑같이 움직여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게 그게 아니라 얘는 좀비들은 사실은 피아노를 치는 10개의 손가락 같이 움직여야 된다. 왜냐면 10개의 손가락이 역할이 다르지만은 그쵸. 하나의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이 똑같을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지금 이 업데이트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명확해졌고요. 수평 유전자 전달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가장 대중 친화적인 단어는 진화다. 어쨌든 만약에 좀비가 학습하고 지능을 갖기 시작을 한다면 이거는 질병의 증상이 아니다. 인류의 새로운 진화적 방향성이다. 이번에 군체도 신인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금 그쪽으로 조금 어떤 감독님의 어떤 의견이 있는 겁니까? 근데 뭐 아주 생물학적인 특성보다는 저는 좀 사회적인 관점으로 좀 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뭐 예전에는 분명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존재했었잖아요. 옛날에는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있으면은 그 몇십 년을 가는 게 사실은 인간 사회였다면 그 정도는 갔었죠. 그 속도가 엄청나게 압축이 돼서 변화를 하다 보니 굉장히 그 생태계 자체가 인간이 달라진 거죠. 그런 것이 신인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경향성, 라이프 스타일일 수도 있는 거고 뭐 달라졌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공포를 느끼는 거는
그게 점점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지금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느끼는 공포 같은 거예요. 우리가 좀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사람은 아 이렇게 살면 되겠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안심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 안심을 하게 된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지는 거죠. 뭐 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저의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는 이 카톡 메시지에도 좀 공포를 느끼시거든요. 뭘 치고 있는데 계속 뭐가 오니까 이런 것도 사실 못 따라가니까 이런 건데 약간 좀 그런 측면에서 신인류의 출현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같은 인류가 방식이 바뀌면서 느껴지는 공포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좀비를 보면서 동시에 또 좀비에 열광하는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이 좀비의 어떤 원초적인 코드가 우리를 이토록 끌어당기는 건지 그 부분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인간하고 닮았다라고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인간은 자기랑 되게 닮은 존재를 만들잖아요. 그쵸, 인형 같은 걸 만들잖아요. 네네네. 그것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는 인식을 하면서도 예를 들면 좀비에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하고 정반대의 카타르시스와 불쾌함이 동시에 있는 게 예를 들면은 군대에서의 도열 같은 거를 볼 때 느껴지는 카타르시스와 불쾌함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훈련을 통해서 제식하고 이제 이럴 때 제식하고 또 예. 아니면 카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카드 이제 카드 섹션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그런 거 보면은 경외함과 불쾌함이 동시에 느껴지거든요. 왜냐면은 그 인간이 하나에 연결된 존재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게 와 어떻게 저렇게 하지도 있지만 얼마나 연습했을까? 뭔가 그 기묘하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게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좀비 같은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되게 다른 존재. 공포도 카타르시스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교수님은 왜 계속 공포 이 좀비 영화를 보시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 좀비 영화가 과거에는 전 잘 안 봤어요. 저는 그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K 좀비물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그렇고 전개도 그렇고. 근데 무엇보다도 좀비를 현실에서 만나면 당연히 도망가겠죠. 근데 이거는 영화 스크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서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거기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난 정말 저렇게 계속 끝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도 역시 어떻게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 그게 우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현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제가 일예로 이솝 우화를 예를 든단 말이에요. 야 이솝 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다라고 하면은 이솝 몇천 년 전 사람이 이거를 지금 예측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쵸. 저는 어떻게 보면 우화라고 하는 거, 장르라고 하는 거는 저는 기호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지옥이라는 작품도 했지만은 내 쌍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지옥에서는 그냥 화살촉이라는 그 일종의 그렇게 기호화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다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력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조지 로메로의 고전 좀비부터 할리우드 좀비까지 참 많지만 유독 한국 좀비들 더 처절하고요. 빠릅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이 한국형 좀비의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전 세계의 좀비물들은 여전히 B급 장르인 경우가 많아요, 되게.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되게 큰 작품들이 나오긴 하지만은 여전히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B급 장르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부산행 이후부터는 되게 이 좀비 장르가 메이저 장르가 돼버렸거든요. 그쵸. 그래서 일단은 팬들이 엄청나게 많고 해외에서도 팬이 예. 많고 사실 한국 좀비물들이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다 좋아요. 세계 수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그게 되게 차이가 돼버린 것 같아요. 지금. 어쩌면 좀비라는 이 대상에게 사회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걸 깨닫고 그 다음 단계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우리나라 한국형 좀비의 좀 매력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럼 두 분은 이 현대인의 어떤 모습이나 행동 방식에서 좀비의 일면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저는 거의 제 자신이 항상 좀비 상태로 거의 움직이기 때문에 좀비 자체가 사실 인간의 되게 모습이죠, 사실은. 뭐 요즘에 길거리 가는데 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가는 분들도 되게 많으니까 지하철 탈 때도 다 이러고 가니까 약간 부딪혀도 막 이러면서 그냥 가잖아요. 그것도 약간 느낌이 좀 좀비 같기도 하고. 저는 뭐 좀비 설정 자체가 네. 생각이 없는 존재잖아요. 네네. 육체만 있고 네.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좀 있죠. 남이 하는 뭐를 따라서 꼭 해야 되는, 뭐가 좋다 하면 꼭 해야 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내 생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도 일면 그 뭐 좀비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 뭐 그런 거 재밌었어요. 이게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사실은 인간이 필요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데 계속 뭔가를 필요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념 같은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뭐 개성이라든가, 어허. 뭐 혹은 남들에 속해야 된다든가, 유행이라든가 이렇게 뭔가의 개념이 계속 발명이 되는 거죠. 구매의 어떤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필요성을 느껴야 되니까. 근데 물질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에너지는 되게 무형적인 거라는 거죠. 뭐 욕구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걸 또 계속 발명해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구매 말씀에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최근에 본 영상 중에 어떤 상점인데 그 달걀을 세일을 해가지고 이 셔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오픈 딱 하는 순간 판매인가 봐요.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기어서 거기를 막 들어가는데 약간 좀비 같은 느낌. 빨리 살라고. 문이 이렇게 열리니까 밑으로 기어 들어간다고. 빨리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기어서 들어가는데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기억이 나네요. 군체 안에서 개체성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선택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군체 안에 있는 게 굉장히 또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 이런 개체성을 지키는 어떤 생물학적인 사례도 있습니까? 글쎄요, 그 뭐 개체성을 지킨다. 일단 우리가 인간처럼 뭐 의도를 집어넣고 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달라지거든요. 이제 저는 그걸 싹 빼고 개체성을 지켰다기보다는 자연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다수가 있지만 거기에 우린 다 돌연변이체인데 그쵸. 변이체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이체가 언제 중요하냐? 환경 변화가 왔을 때 그 미생물 그 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런 변이체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개체성을 지켰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덕분에 이 종이 살아남게 되는. 이게 결국엔 유전적 다양성은 사실은 돌연변이체 때문에 그렇죠. 다양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군요. 맞아요. 영화적 주제와도 굉장히 그리고 많은 경우 이런 변이가 수평 유전 전달을 통해서 옆에 거에 전달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그러면 아까 영화에서 말했던 것처럼 좀비가 진화한다고 표현하신 거와 이렇게 맥이 통하죠. 유전적 다양성을 위한 돌연변이 이거 해외 인터뷰 때 나중에 제가 아니 이거 제가 내가 써야 돼. 써먹으시고 제가 기가 막히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게 군체 영화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화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시스템이 붕괴된 극한의 상태에서도 인간이 인간답기 위해서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막 선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화 내에서는 사실은 서영철이 물어보기도 하는데 뭐 인간이 자기네들보다 나은 거는 스스로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거 하면서 이제 그 인간의 존재를 되게 비웃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선택권이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혼밥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죠. 예. 오. 나는 언제든 혼밥을 먹을 수 있다라는. 네.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신데, 네, 교수님은요? 저는 뭐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인간이 지켜야 될 마지막 선은 사람을 나를 위한 어떤 수단이 아닌 사람으로 여겨줘야 되는 것. 사람이 이 지금 AI다 뭐다 이런 사회에서 과연 인간다움의 마지막 선은 뭘까? 바로 상대방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께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도 굉장히 다른 답이 오는 것. 이런 게 좀 인간다운 게 아닌가? 다양성. 네. 자, 오늘 깊이 있게 다이빙 해주신 연상호 감독님, 김흥빈 교수님, 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거 재미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좀 재미있었어요. 너무 재미있고 제가 이제 뭐 이게 약간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거를 너무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과학 영화가 확실히 좀 상상하는 면도 재미있고 맞아요. 이게 사람이 영화 기획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아주 재밌었고요. 특히 저의 그런 과학적인 상상, 약간 좀 헛소리 같은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너무나 고맙고요. 제가 하나 배워가는 게 있어요. 사실 저는 그동안 좀비가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비는 현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 뭔지 모르는 그 불안의 은유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더 좀비 영화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화를 완성하는 지식 설계자 라플리클리 딥다이브.
다음에도 여러분의 일상에 느낌표를 던져줄 주제와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함께 흥미진진한 다이브 계속하고 싶으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